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한자 좋아하십니까? 두 개의 획이 서로 기대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지우면 남은 하나도 쓰러지는 글자 말이죠. 이번 주 함께하고 계시는 책 죄와 벌에도 이런 독백이 있습니다. 혼자 남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혼자 있지 못할 것임을 절감했다. 서로에게 의지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한자 사람인처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버팀목이 되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 5일 목요일 EBS 북카페, 오늘은 영턱스 클럽의 정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에 저는 명로진입니다. 오늘 식목일이죠. 나무들은 심으셨습니까? 나무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정신의 씨앗을 심는 일인데,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저희 북카페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죄와 벌 읽고 있죠.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함께하고 계시는 소감을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샵 1045 보내주시고요. 반디나 카카오톡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민음사에서 나온 죄와 벌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명로진 고전 백선 명카페 검색하시면 그동안 함께 하셨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죠. 로사모라다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학창시절에 읽었는데 오늘 들으니 여고 시절이 생각나네요. 학교에 도서관이 있어서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책 한 권 읽고 어둑해질 때 집에 갔어요. 노을진 하늘을 보면서 제잘제잘. 그 친구들이랑 지금도 모임하고 있네요. 4월 21일 여고 동창 모임이 기다려져요. 지금도 만나신다고요. 이야. 신종호님께서는 전당포 노파가 무식하고 늙고 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라스콜리코프가 정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것은 자기 변명밖에 안 되죠.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나요? 심판 못하죠. 정죄라는 단어도 있죠. 죄를 정하는 것.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겠죠. 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죄와 벌은 처음에 원래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1인칭으로 썼습니다. 1인칭. 그러니까 주인공의 관점에서 나는 그 노파가 미웠다 이런 식으로 썼다가 다시 이제 3인칭 소설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전당포 노파와 그의 여동생을 살해한 라스콜리코프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작가는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인물이나 배경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작가 노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소냐는 희망,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절망. 여기서 이제 스비드리가일로프, 이름도 어렵죠?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원래 라스콜리코프의 여동생인 듀나가 가정교사로 있었던 그 집의 가장입니다.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두냐에게 처혼을 하려고 하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페테르부르크를 찾아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주인공에게, 그러니까 라스콜리코프에게 당신 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말을 하는지 낭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놀라울 정도로 순박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사실 저는 아무 것에도 거의 별달리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는 어쩐지 생각에 골몰한 채 말을 이어갔다. 특히 지금은 아무 것에도 마음이 가지 않는군요. 하긴 당신 입장에서야 충분히 제가 흑심이 있어서 아첨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당신의 여동생에게 용건이 있다고 제 입으로 말했으니. 하지만 탁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정말 지루하군요. 요 사흘간은. 그래서 특히 당신을 보니 더 기쁜 것이 아닙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로지언 로마노비치. 제 눈에는 당신도 왠지 끔찍이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하시든 어쨌거나 당신에게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지금, 즉 딱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지금 아이 그만하렵니다. 그만하죠. 인상 쓰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은 미련퉁이 고문 아니니까요. 라스콜리코프는 음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 같은데요. 내 생각으론 심지어 아주 훌륭한 계층 출신이거나 적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말쑥한 사람처럼 굴 능력도 있는 사람 같고요.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건조하게 오만함의 뉘앙스마저 곁들여 대답했다. 사실 저는 남의 견해에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물이 되지 않을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후에는 이 옷을 걸치면 이렇게 편하고 또 특히나 그런 것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면야. 그는 이렇게 덧붙이며 또 웃었다. 그런데 여기 이 도시란,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을까요? 말씀 좀 해보시죠. 관청 직원들과 별별 신학생들의 도시입니다. 실은 8년쯤 전에도 여기서 빈둥빈둥 허송세월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많았나 봅니다. 사기 도박사가 되는 것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8년쯤 전이었는데 우리는 날고 뛰는 놈들만 모아놓은 완전히 한 팀이었죠. 그렇게 한때를 보냈습니다. 전부 아시겠죠? 우아한 양반들로서 시인도 있고 자본가도 있었죠. 저야 지금 시골에 틀어박혀 꼴이 영 말이 아니게 됐지만요. 어쨌거나 그 무렵만 해도 저는 도박빚을 못 갚아서 감옥 신세를 질 뻔한 몸이었지요. 내진 출신의 한 그리스놈 때문에요. 그때 마르파 페트로브냐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흥정 끝에 몸값으로 은화 3만 루블에 저를 풀어줬습니다. 제 빚은 총 7만이었고요. 그 길로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고 그녀는 저를 무슨 보물처럼 여기면서 당장 자신의 시골로 데려갔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5살이나 많았습니다. 저를 몹시 사랑했고요. 저는 7년 동안 시골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불리한 타입 명의의 그 3만 루블짜리 증서를 평생 동안 거머쥐고 있었고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반항할 생각을 품기라도 할라치면 당장에 올가미에 묶일 처지였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였거든요. 여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라스콜리코프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여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까? 뭐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도대체 뭘까요? 글쎄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악마에서 천사까지 다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전체 6부와 에필로그로 이루어진 죄와 벌 가운데 4부의 첫 번째 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를 찾아온 스비드리가일로프, 횡설수설 하면서 어쨌든 마음에 있는 건 두냐인데 두냐가 직접 바로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라스콜리코프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죠.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한마디로 마르파 페트로브나라는 이 여인, 그 결혼해서 살게 됐던, 지금은 없지만요. 돈 때문이죠. 네. 이 남자가 이 도박빚에 몰려서 도박빚을 마르파가 대신 갚아준 겁니다. 여기에는 약간 그 도스토옙스키의 개인 경험도 들어가 있죠. 아주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잖아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돈만 떨어지면 형이나 친척이나 심지어 출판사 사장한테도 편지를 보내서 돈을 많이 땡겼었죠.
그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가까웠던 독일 도시, 도박 도시 바스 이런 데 가서 도박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면은 출판사 사장한테 다음에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작품 하나 써줄 테니까 계약금 선불로 좀 보내주시오. 아주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도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었죠. 어쨌든 죄와 벌의 이 스비드리가일로프도 그 도박빚 갚아준 인연 때문에 마르파와 결혼해서 7년 동안 시골에서 살게 됐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절망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이라 주인공과 좀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죠. 노래 듣고 옵니다. 스웨덴 세탁소와 최백호가 함께한 두 손 너에게. 사라질까요? 지금 그리고 있는 미래도 아주 오래전 매일을 꾸었던 꿈처럼 잊혀질까요? 작은 두 손가락에 걸어두었던 간절했던 약속처럼 사랑했었던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일들을 그 언젠가에 무뎌지기도 하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게 닿는 시선들은 변한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 말아라 너의 세상은 아주 강하게 널 감싸안고 있단다. 나는 안단다.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아주 조금씩 넌 나아가고 있단다. 캄캄한 우주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찾아서 눈을 깜빡이면 넌 아주 아름답단다. 수많은 망설임 끝에 내디딘 걸음에 잡아준 두 손을 기억할게요. 라주미힌이 소리쳤다. 만세! 이제 잠깐만요. 여기 바로 이 건물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집주인은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쪽 숙소와는 연결이 안 된 따로 떨어진 별채인데 가구도 딸려있고 방세도 저렴하고 방이 허르방이긴 해도 3칸이나 돼요. 우선 이걸 빌리도록 하세요. 그 시계는 제가 내일 전당 잡히고 돈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럼 만사가 잘 풀릴 겁니다. 무엇보다도 셋이 함께 사실 수 있습니다. 로자와 두 분이 함께. 아니야, 어디 가는 거야, 로자? 하필 이런 순간에! 라주민이 소리쳤다. 두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라워하며 오빠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학생모가 들려 있었다. 아무래도 나갈 태세였다. 이건 뭐 다들 나를 매장하거나 영영 떠나보내는 것 같군요. 하긴 누가 알겠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르죠.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인데 어쩐지 말이 알아서 큰 소리로 튀어나와 버렸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망설여지는 듯 흐리멍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어떤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냥 꼭 가볼 데가 있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여기 올 때 말이야.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또 두냐 너에게도 말인데 우리는 당분간 떨어져 있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요즘 상태가 썩 좋지 않아. 마음도 편치 않고. 나중에 내가 알아서 직접 올게. 그럴 수 있을 때 나는 두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혼자 내버려 두세요. 예전부터 그럴 결심이었는데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 분명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파멸하든 말든 혼자 있고 싶어요. 나를 완전히 잊으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나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필요하면 내가 직접 오든지 엄마와 두냐를 부를게요. 모든 것이 회복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은 단념해 주세요. 안 그러면 두 사람을 다 증오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녕히 계세요. 라스콜리코프는 천천히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두냐는 그의 뒤를 쫓았다. 오빠,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힘겨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또 올게. 자주 오도록 할게.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듯 반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 뒤 방을 나갔다. EBS 북카페 고전 백선 죄와 벌 4부 가운데 세 번째 장 들으셨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와 대비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라주미힌입니다. 라주미힌. 주인공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법학도인 라주미힌. 그 역시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번영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건실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꾸려가는 인물입니다. 라스콜리코프의 괴팍한 행동에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친구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가 하면 라스콜리코프의 여동생 두냐에게 반하죠. 네, 그래서 라스콜리코프를 굉장히 잘 돌봐주고 이 친구인 라스콜리코프의 가족을 보살피는 일을 아주 자처해서 합니다. 지금 낭독해드린 부분에서도 이 라스콜리코프가 이제 두냐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장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라주미힌도 자주 자기가 와볼 수 있으니까 두냐를 봐야 되잖아요. 두냐를. 자,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증오할 거라는 말까지 남긴 채. 왜 이러는 걸까요? 라주미힌의 건설적인 계획,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들으니까 라스콜리코프가 사실은 안심이 된 거예요. 내 친구 라주미힌한테 두냐와 어머니를 맡기면 되겠구나. 저 친구가 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죄의식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집을 나와서 소냐를 찾아갑니다. 언제부턴가 막연하게 끌렸던 그 소냐를 말이죠. 노래 한 곡 듣고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죄와 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이 불러요. 바람. 바람 코끝에
스치는 추억 바람 그대 향기 날 감싸오는 듯해 난 어디로 이끌리고 있는지 익숙한 바람이 날 떠미네 한 발 한 발 내딛다 뒤돌아본 저 뒤편에선 이제는 낯선 내가 보이고 다 마르지 않은 흔적에 난 또 불쑥 손을 내밀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 잔상의 얼룩진 거리를 걷는다 난 어디로 이끌리고 있나요 두근거려 두 눈 질끈 감는다 다 마르지 않은 흔적에 난 또 불쑥 손을 내밀다 바람 코끝에 스쳐간 추억 바람 그대 향기 날 감싸오는 듯해 난 어디로 이끌리고 있는지 두근거려 두 눈 질끈 감는다 바람 소리에 노를 부른다 4월 5일 목요일 EBS 북카페 죄와 벌을 함께 읽어주실 시사평론가 최영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꼭 한 달 만이죠. 아, 맞습니다. 한 달 만에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셨는데 네. 그 사이 제일 많이 변한 게 날씨입니다. 아, 요즘은 막 꽃도 펴요. 맞습니다. 얘들이 만개의 갑자기 꽃. 펴요, 얘들이. 네. 예. 아, 이거 참. 오늘 죄와 벌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죄와 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러시아 문학 즐겨 네. 읽으시는 편인가요? 러시아 문학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러시아어를 오. 모르니까 번역된 책들이지만 네. 이 러시아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 이번 기회에 또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한 달 만에 제가 왔지만 그때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네. 플라톤이었기 때문에 고대였고요. 네. 근대로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한 달 사이에 근대로 왔는데 이 고전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면서 네. 너무 살아있어서 아, 이 캐릭터와 대사와 이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네. 당시 러시아의 구조조정이란 말이 나오더군요. 구조조정. 네. 오. 그 제가 지난번에 레미제라블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러시아판 레미제라블이에요. 아, 어찌보면. 그렇군요. 네. 감명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2500년 건데 그렇죠. 2500년 전 것인데도 지금까지 읽혀지는 이유는 그만큼 공감을 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죄와 벌도 사실 한 150년 이상 된 작품인데도 뭐 엊그저께 몇 년 전에 써진 작품처럼 읽히는 것도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이제 그 소냐의 방을 찾아간 라스콜니코프의 이야기 함께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5분 정도가 지났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말없이 계속 앞뒤를 서성였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더니 울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건조하게, 날카롭게 이글거렸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재빨리 온몸을 숙여 마룻바닥에 엎드리더니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소냐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미친 사람을 피하듯 뒤로 움찔 물러났다. 정말로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채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도 아프게 죄어왔다. 그는 당장 일어났다. 나는 당신의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고통 앞에 절을 한 거야. 그는 어쩐지 기괴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는 창문 쪽으로 물러났다. 들어봐. 나는 아까 나를 모욕한 어떤 놈한테 말해줬어. 당신의 새끼손가락만 한 가치도 없는 놈이라고. 또 오늘 내 여동생에게 당신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했다고. 아휴,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동생분이 있는 자리에서. 나와 나란히 앉다니, 영광이라니. 아니, 나는 치욕스럽고 정말 죄 많은 여자인걸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서랍장 위에는 어떤 책이 놓여 있었다. 방을 앞뒤로 서성일 때마다 알아보았지만 이제야 손에 들고 제대로 살펴보았다. 그것은 러시아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었다. 가죽 장정을 한 손때가 묻은 낡은 책이었다. 어디서 났어? 그는 한쪽 구석에서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계속 같은 자리에 탁자에서 3걸음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누가 갖다 줬어요? 누가 갖다 줬지? 리자베타가요. 내가 부탁했거든요. 리자베타? 이상하군. 그는 생각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냐와 관련된 모든 것이 어쩐지 더욱더 이상하고 절묘하게 여겨졌다. 그는 책을 촛불 쪽으로 가져가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라자로의 부활 부분이 어디 있지? 좀 찾아줘, 소냐. 좀 찾아서 나에게 읽어줘.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베타니아 마을에. 그녀는 안간 힘을 쓰며 읽어나갔으나 3번째 단어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울리더니 너무 팽팽하게 조여진 현처럼 탁 끊겨버렸다. 숨이 멎고 가슴이 죄어왔다. 그녀는 지금 읽기 시작하면서 번민하고 뭔가를 끔찍히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번민과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 스스로 다름 아닌 이 사람에게 그것도 지금 들려주고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다. 네, 죄와 벌 가운데 라스콜니코프가 소냐의 집에 처음 찾아간 장면을 최영일 씨와 저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그 목소리 굵은 소냐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라스콜니코프가요, 소냐를 찾아와서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네. 가난에 허덕이다가 가족을 위해서 몸을 팔게 된 이 여인의 발에. 이 구절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도 등장하고 네. 라자로의 부활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이 장면은 이게 이 중세 근대 서구 문명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이제 뿌리 깊게 내려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네. 성화를. 네. 예수도 막달라 마리아의 발을 씻겨주죠. 그렇죠. 그런- 제자들의 말도 시켜주고. 맞습니다. 그런 장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저런 여자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럴 때 이 여자가 고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주 비천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이 정말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의 드라마가 이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가 한 방에 있는 장면 속에서도 네.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형일 수 있겠다. 죄가 많은 곳에 어쩌면 구원이 있고 사실 이 소냐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죄와 벌 첫 장면에 라스콜리니코프가 한 선술집에서 만난 구등관인데 아까 구조조정 말씀드렸는데 예. 잘린 공무원이 거기서 나왔군요. 참 맞아요. 고주망태가 돼서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렇죠. 마르멜라도프. 마르멜라도프의 예. 딸이죠. 이제 그 처음에 소냐는 간접적으로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등장을 했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큰 죄를 진 이후에 어찌 보면 그를 구원할 한 뭐 신성의 현현이라고 할까요? 지금 구원의 그런 여인상이죠. 구원의 맞습니다. 여인상. 바로 그렇습니다. 자, 어쩌면 작가가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가 부활일지도 모릅니다. 마침 네. 지난 일요일이 부활절이었는데. 그랬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어떤 반드시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으로 소멸했다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도스토옙스키의 개인 경험에서도 이 작가는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맞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사면이 됐잖아요. 살아나죠. 네, 사실 거기서 정신적으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고요. 실제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아 돌아오는 부활도 있고 네.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몸이 살아났다라는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 전 도스토옙스키가 여기서 말한 부활 또 이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도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거의 비슷한 이제 러시아 문학의 맥락인데 느낌은 비슷한데 스토리는 다릅니다만 전 도스토옙스키의 부활은 양심의 부활을 얘기했던 거로 이해를 해요. 오호.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가 굉장히 신사상에 투철한 젊은이로 예.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논리적으로 스스로가 완벽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마음속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인 양심이 오히려 이제 꿈틀꿈틀하는 거죠. 양심의 부활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 네, 뭐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는 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아까 그 레미제라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주인공인 장발장도 네, 양심 때문에 모든 걸 털어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유사성이 있네요. 그렇죠. 소냐는 이 노파에 살해된 여동생 리자베타와 함께 유로지브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 유로지브이라는 말은 세상 일에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성스러운 사람을 뜻합니다. 소냐의 또 다른 이름은 소피아인데 이게 네, 지혜롭죠. 지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소피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을 유로지브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성경엔 역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패러독스. 근데 보면은 이제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네. 자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의외로 멍청할 수 있다. 이게 고전 문학이 많이 짚습니다. 항상 네. 권위, 으름장. 뭐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게 또 구조적 권력을 가지고 이제 못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가장 이 미천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죠. 아름드리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는데 정말 추하고 야, 저런 나무를 어디다 쓰겠어. 근데 끝까지 그 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직한 바보스러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로지브이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 같은데 소냐가 역설적인 인물이죠. 구원의 여인상 말씀도 하셨지만 이 소피아 우리가 이 철학 필로소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이제 소냐를 사랑하는 것은 곧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의역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과학에서 라자로 효과, 라자로 이펙트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은 오랫동안 발견은 미리 됐었는데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다가 뭐 십수년 뒤에 다시 조명받는 그런 과학 이론 네. 이런 걸 라자로 효과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죄와 벌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고요. 그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이제 라자로 이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다시 한번 죄와 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스콜리코프 또 라스콜리코프를 의심하는 예심판사 포르피리 역은 우리 최영인 씨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영의 노래 듣고 오죠. I Believe. 그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많이 변했을 때 모습을 알아볼까요? A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네가 전화한 날 너의 빈 책상 위에 새겨져 있던 그 말을 난 기억해요. 오늘이 바로 그대 약속한 그날인걸요.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이 세상에 너란 사람은 없는 거니. 내가 잘못한 것이 기비고 있어. 우리 약속한 이곳에서 처음부터 운명이란 걸 난 느꼈어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친근한 말 한마디조차 한 적 없지만 A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슬픈 그대 얼굴 이유를 알았을 때 애써 담담한 표정만 짓고 있었죠. 연락하기로 해 웃으며 말하던 너는 어디 있니.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이 세상에 너란 사람
선생은 대단히 명민한 분임에도 그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사물을 보는 건강한 시각마저 상실하셨습니다. 자, 가령 예의 그 주제, 즉 설렁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이런 물증을, 이거야말로 온전한 물증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선생 앞에 내놓았습니다. 예심 판사인 제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선생은 아무것도 못 보십니까? 제가 선생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오히려 우선 선생의 의심을 잠재우고 제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티를 내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그렇게 선생을 반대편으로 끌고 간 다음 갑자기 선생의 표현대로 도끼 등으로 정수리를 내려치듯 넋을 빼놓았겠지요. 이보시오. 어젯밤 10시, 거의 11시가 다 된 시각에 그 피살자의 집에서 무엇을 했소? 왜 설렁을 울렸던 거요? 왜 피의 길을 묻고 다녔소? 대체 왜 문지기를 당황하게 만들고 경찰서로 부서장에게 가자고 했소? 하는 식으로요. 제가 선생에게 손톱만큼만이라도 혐의를 품었더라면 바로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했을 겁니다. 형식을 다 갖추어 선생에게서 진술을 받아내고 가택수색을 하고 어쩌면 체포도 했겠지요. 고로 그와 다른 식으로 행동했다 함은 선생에게 혐의를 품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까? 선생은 건강한 시각을 상실한 탓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는데 포르피리도 너무나 분명히 알아차릴 만큼 심한 정도였다. 그는 소리쳤다. 정말 거짓말의 향연이로군요. 당신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아까 한 말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걸요? 제가 오해를 했을 리도 만무하고 거짓말만 하면서 요컨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결국 제가 무혐의임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지 않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끝으로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어서 빨리. 지금 당장. 참 갈수록 태산이군요. 선생, 참 태산이 옳시다. 아니 선생이 뭐하러 그렇게 많은 것을 아셔야 합니까?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아직 저쪽에서 선생을 괴롭힐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 마당에 참 어린애 같은 양반이군요. 소나기에 불을 쥐어달라고 보채는 격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대체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십니까? 당최 무슨 이유로? 예? 헤헤헤헤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군요. 독설은 그만 좀 하시죠. 싫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기도 싫어요.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냐고요. 조용히 좀 하십시오. 밖에서 듣겠습니다. 진지하게 경고하지만 몸을 좀 아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괴롭히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저를 체포하시고 가택 수사도 하십시오. 하지만 형식을 갖추어 행동할 것이지 저를 갖고 놀지 마십시오. 감히 어떻게. 형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이제 학생모를 들고 그만 가겠습니다. 체포할 생각이 있거든 지금 무슨 말을 좀 해보시죠. 그럼 깜짝 쇼를 볼 마음은 없으십니까? 네, 죄와 벌 가운데 4부의 5장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함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예심판사라는 인물이 일종의 수사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포르피리라는 인물이 라스콜리코프를 아주 집요하게 신문하고 궁지로 몰아가는데 결론적으로 포르피리는 주인공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건지 없다고 보는 건지 좀 일단 헷갈리네요. 우리가 이제 나눈 이 대화 네. 이야기를 봤을 때는 뭐 명백하게 이제 심증을 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생 아닙니까? 네. 사실 사회생활은 풋내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존중받는 이제 대상이긴 하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을. 그런데 예심 판사는 말이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명탐정에 가까운 네.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다루는 스킬, 테크닉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심증은 있는데 확신은 못하고 음. 이제 고양이가 쥐를 다루듯이 아하. 한번 가지고 놀아보는.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너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스스로 어찌 보면 범인임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예심 판사 포르피가 말하고 있는 깜짝 쇼,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이제 수사의 아까 스킬 테크닉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뭔지는 조금 더 진행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가짜 범인이 네네. 거짓 자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라스콜리니코프 입장에서는 범인이 잡혔어? 어허. 그럼 나는 이제 혐의를 벗어나는 거야? 사실 본인만 본인이 범인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깜짝 쇼가 말 그대로 쇼예요. 예. 수사 과정에서 트릭을 섞어 넣는 건데 전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게 명 선생님 그 뮤지컬 시카고 좋아하시죠? 시카고를 네. 본 지가 근데 오래돼서.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수완 좋은 변호사 빌리 플랜이라는 변호사가 네네. 그야말로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상관없이 아하. 돈만 내라. 내가 무죄로 만들어줄게. 아. 그리고 법정에서 이 변론하는 것을 쇼로 뮤지컬에서 표현을 해요. 쇼인데 그 쇼에 나오는 노래가 레즐 데즐이라고 어허. 아무 말이나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지금 이 피고가 눈물 흘리는 걸 보십시오. 음. 이 가련한 여인이 어찌 이 살인을 저질렀겠습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무죄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도 이 정말 비싼 로펌, 비싼 변호사,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오는 걸 보면 깜짝 쇼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그 법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이 생물이라 네. 죽은 척하기도 하고 사람을 가리기도 하고. 사람을 가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와 봅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정말 죄와 벌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군요. 자, 그럼 이제 국면이 새로운 곳으로 접어들었는데 허위 자백으로 뒤죽박죽된 이 사건. 과연 라스콜리코프는 양심을 지킬지, 어떻게 전개될지,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죄와 벌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명로진 고전백선 명카페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자 선생님이 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근거 없이 억측하지 않았다. 틀림없다 단언하지 않았다. 내가 옳다 고집부리지 않았다. 나만 하는 이기심이 없었다. 겸손하게 유연한 태도 갖기. 명로진의 논어 한마디였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BS 북카페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